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응태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아니, 왜 이거 말할 때마다 좀 쑥스럽죠? 좀 민망하네. 자, 여러분들 또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나경원에 이어서 장동혁을 끝장내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와. 1차 고발이고요. 네. 고속도로 투기 종점으로 2차 고발 곧 들어갑니다. 아, 딱 그래요? 걸렸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고속도로 투기는 딱 걸렸어요. 아마 국민의 의원들도 쉴드 못 칠 겁니다. 아. 네, 그 정도로 걸렸어요. 너 왜 이렇게 조용해? 그 직접 근데 이제 곧 터져 나올 겁니다. 아니 이게 지 고향도 아니에요. 지 지역구도 아니에요. 네. 지역구는 서천이잖아요. 네. 여기는 당진 서산고속도로예요. 근데 거기가 설국화학단지 있는데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샀대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년에서 10년 동안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뽑혔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알겠어요. 대산 석유화학단지.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 뚫는 건데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곳. 우리나라에서. 본인들이 다 마셔주고 국민들 편안하게. 거기 지역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지 정치적 고향도 아닌 데서 왜 그다음에 대기질도 안 좋은 곳에 노후를 하면 이미 집도 전부 6채나 있는 사람이 알겠어요. 부동산도 11빚이나 있는 인간이 알겠어요. 딱 걸렸습니다. 난 그럼 개 투자한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자기는 땅 그러니까요. 이건 장동혁은 국민의힘에서 비호 안 됩니다. 실드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예. 물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멋있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픽스 또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당연히 기뻐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4천억 원 정도 ISDS에서 판정이 취소되고 결국에는 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실제 이제 론스타가 네. 약 1조 원대 중반에 사서 2012년에 이제 3조 원대 중반에 팔게 됐어요. 하나은행한테.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막아서 6조 원대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던 거를 그 기회를 상실했다. 네. 대한민국 정부의 방해로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규제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자기들이 시기도 놓치고 적정한 상대를 놓쳐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거에서 이제 1심 패소를 했죠. 그래 이제 지금 이거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바로 누구냐면 한동훈 장관 페이스북을 보세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다 거다. 했다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자기가 다 했다 말하면 안 되지. 이 건은 시민사회 운동에서 가장 유명한 이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환은행이 사실은 좀 위기는 있었지만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그렇게 위기는 아니었고 그래요, 맞아요. 나왔어. 근데 갑자기 이명박 정권 전후에서 팔겠다는 거예요. 외환은행을 뺏긴 거잖아요. 론스타 헐값에 샀어요. 네. 그때 그 과정도 막 웃겨요. 막 관료들이 막 론스타 그리고 투기자본이자 산업자본이에요. 그냥 금융자본이 아니에요. 아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른바 금산본리 원칙에 의거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자본이라는 게 다 확인돼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외환은행 노조, 금융노조, 뭐 양대노총, 민변 참여연대가 막 소송하고 난리는데 싹 다 무시하고 매각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론스타가 신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제 기억,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뭐 거의 뭐 4조인가 3, 4조인가 3조 9천. 네, 차액을 누리고 먹튀한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역시 저희는 이거 먹튀를 허용하면 안 된다. 불법 행위로 인수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 해서 매각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금융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규제 장치가 있어요. 근데 매각 명령 안 내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자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매각을 지연시켜가지고 결국은 조금 손해봤다고 우리한테 ISD 그 FTA 우리가 반대 가장 걱정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이 ISD가 이게 두 번째 상가 기회예요. 이걸로 걸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과 당사자들, 뭐 은행원들이 피눈물 싸우면서 결국은 만들어진 승리라고 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일정에 기여를 했다면
깔끔하게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근데 지가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실 것은 자기 있을 때 손을 그 패소한 거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한 거지. 그래놓고는 막 아니라고 막 우기고. 자기가 항소했다고 그러는데 딱 지금 이 스토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맞으니까 토론하자 그래. 그렇죠. TV에서 네. 한동훈 전 대표랑 토론하자 그래. 장소하고 시간만 정하면 되니까. 뭘 걸까요? 이 사람은 또? 어? 이 사람은 뭘 걸까? 뭘 걸까? 맨날 뭘 걸잖아요. 그치, 뭘 걸지. 건다. 그럼 내년에 선거 안 나온다를 걸지 뭐. 신체 관련된 비밀을 걸거나 아니면 다시는 정계에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걸 걸면 이거로는 당시 외환은행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 맞습니다. 론스타에 투쟁했던 처절하게 그 사람들이 토론에 응할 겁니다. 뭐 고생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말이야. 네. 맞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정문은 송달받지 못했으나 73억 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까지도 30일 이내에 론스타 측에서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2억 1,650만 달러. 지금 환율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돈이 많아지잖아요. 이 원금의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원판정에서 인정되었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쉬지도 않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지를 알리는 이런 과정도 조금 한몫하지 않았나. 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보면 그 재판소가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그 아무래도 이제 느낌상 뭐 꼭 어느 나라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네. 왠지 우리가 불리할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데도 우리가 승소를 이끌어냈다. 대단한 정말 거죠. 훌륭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12.3 내란 이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에 2003년이면 지금부터 22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외환은행을 약 1조 4천억 원에 인수한 뒤에 2012년도에 하나금융에 매각해서 배당 포함 약 4조 7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모자라다고.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거를 막아냈다고 매우 화를 내면서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지고 괜히 딴지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다라고 하면서 이 헐값 매각 논란에서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2012년 11월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열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안진걸 소장 축하드립니다. 아니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건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한 4, 5천억 뺏기면 네. 이 국제 투기 자본한테 제대로 대응 못했던 어떤 정치 권력, 행정부 또는 일부 금융관료 때문에 온 국민이 사실 세금으로 나눠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 5천억 가까운 돈을.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축하해야 되고 제가 이제 참여연대 활동할 때 이걸 엄청 대응했는데 그때 막 민변 참여연대가 의견서를 막 보냈던 게 생각나요. 네. 이 국제중재재판소에도 한국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란 걸 냈어요. 론스타가 이미 투기자본이고 산업자본이고 불법적으로 엄청난 돈을 얻었는데 무슨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투쟁하는 노동자, 금융단체, 시민단체가 있었다. 우리 애청자께 다시 말씀드리고 뭐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때 지 폼 한번 잡으려고 조금 기여는 했을 수는 있다. 우리가 기여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해주자고요. 우리는 쿨하게. 이놈들은 이재명이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뭐 먹튀니 범죄자 대통령이 아직도 망언가 그것만 있었는데 저희는 오케이. 그래 한동훈 장관도 당시 노력한 게 있으면 인정, 존중. 그리고 그때 한동훈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많이 긁혔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아마 좀 항소하면서 괴롭혔어요? 총력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좀 더 노력해라. 그랬다면 그것까지 인정해 주자고요. 우리. 좋아요. 근데 깔끔하게. 조선일보의 기사는 이렇게 났습니다. 당시에
2022년 8월이었죠. 론사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서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금액의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이 났는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론사는 배상 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론사가 불복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은 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배상 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면서 판정 취소를 신청했는데 취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비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 역시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려 강력 반대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소송도 지느냐. 이건 너무 뻔한 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소송을 못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이 큰 금액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와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주장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핵 추진 잠수함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한국이 그게 지금 갖는 게 오히려 뭐 손해가 더 있을 수 있다라든지 막 하는데 불과 2년 전 뭐 기사에서 호주가 그걸 갖는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시급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리 이 자기들 어떤 입장 논조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잘 된 건 같이 축하할 건 같이 축하하고 공에 대해서 누구라도 지금 안진걸 소장 말씀대로 누구라도 공이 있다고 네. 그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는데 네. 저는 더 크게 보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한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 뒤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텁에 들을 정도로 자금의 역의 입출입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비슷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 선례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뻔했는데 잘 막아진 거죠. 잘했습니다. 한동훈 이 사람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기가 물론 이제 항소하고 이의신청을 한 건 맞지. 네. 예, 당연히 당시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에 왜 그런 반응이 나왔냐면은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보통 1심에서 판단하면은 그 다음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국제중재재판소라고 하는 곳에서.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에서도 이게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승소를 그러니까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뒤집힐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시각을 민주당 쪽에서 전달을 했던 거지. 네. 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맞아요. 4천억 원이나 되는 말도 안 거액이 되죠. 나오는데. 아니, 게다가 사실은 국제 소송이라고 하는 거, 국제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은요. 그 당사자인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2023년도 때 윤석열 정부 때는 정말 엉망진창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정말 전 세계적인 호구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를 되게 무시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그때 법무부에서 사실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졌다는 게 우리 법조인들의 시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에서 열심히 한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 져라. 우리나라가 이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진 건 당연히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본인이 있을 때는 패소했는데 이제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내가 정말 그때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겠냐? 아니, 근데 요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 네.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자기가 그럼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면은 이런 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계속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정치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고 당대표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에서 쫓겨나고 이 시기가 더 길어 제가 볼 때는. 그거 소송 준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공을 자기가 홀랑 다 가로채네. 법무장관 올해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왜 지적을 했냐면 윤석열 정권이 너무 엉망이어서 패소할 거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엉망인 정권은 패소할 수가 있다. 근데 한동훈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막 승소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란 듯이 패소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봐라. 저쪽이 항소하고 이쪽도 항소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런 태도라면 윤석열 정권의 이 해이된 기강이나 그냥 미국 만세, 투기자본 만세, 일본 만세로 돌아다니면 패소가 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렇죠. 야당으로서 지적이랑 견제를 한 것이고요. 만약 우리도 네가 한동훈이 네가 해봐야 패소한다라는 식으로 혹시 비아냥이 됐다면
그런 점은 저희들도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던 기억이 나죠. 혹시 누가 그랬다면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성찰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사건을 거듭함으로써 계속 또 성찰할 건 성찰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들이요. 성찰적 진보란 말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일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송기호 변호사님입니다. 맞아요. 정말 열심히 했죠. 국제 소송 전문가잖아요. 지금 우리 용산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입장을 내면 송기호 변호사 그리고 이찬진 변호사님 지금 금감원 이분이 참여되실 때 이분이 관심 많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입장을 내서 그동안 쭉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담담하게 밝혀주면 국민들께서도 큰 박수를 보내줄 것 같고 네. 한동훈 씨는 이쯤에서 빠지시죠. 과유불급입니다. 조선일보가 2024년 1월 4일 날 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 내용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사실상 패소라는 지적이 있다. 아이고 머니. 법무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면서 기사를 쭉 썼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론스타 소송 정부는 승산이 있다지만 이자만 175억 더 물수도. 그러면 우리한테 초쳤던 게 조선일보네. 그래요. 민주당이 아니라. 당연히 다 그때 다 그렇게 썼다니까 기사를. 그래놓고 한동훈이 민주당이 반대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진짜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완전히 호도하네요 우리를. 에? 어쨌든 좀 진실이 조금 밝혀지고 제발 좀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이렇게 기사 검색도 금방금방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좀 정신들 차리시고요. 어쨌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는 것에 일단 오늘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등장과 대한민국 국격 상승에 힘이 아닐까 감히 네, 이것도 맞습니다. 영향을 끼쳤다고 아까 노 변호사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네, 갱이님께서 UAE에서 압도적인 대접받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 이기는 건 당근 아니겠습니까? 하셨는데 그 말도 맞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지도자의 또 뜻을 이렇게 잘 같이 합심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는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첫 번째 저희 또 스픽스의 단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정강훈과 손잡는 순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이 체제 오래 못 간다. 와, 전계환 대표가 오늘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 비대위원장 출신 인사가 장동혁 이제 끝났다. 장동혁 대표가 정강훈과 손잡는 순간 국힘 끝났다.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부산, 울산, 경남 흔들리고 있고 곧 대구, 경북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지면 TK도 그냥 있을 수 없다. 곧바로 비대위로 전환된다. 이미 장동혁 레임덕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하도 미안합니다.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막 장애투쟁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저도 들은 얘기가 비슷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 정보 전문가 우리 네. 신유한 교수님 믿고 듣습니다. 아니 최근에 본인이 주변 지인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지인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뭐 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 TK 3선 이상들이 도저히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러면 맞아요. 자기가 뭐를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게 이제 널뛰기가 되잖아요. 5.18 광주를 갔다가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그래요, 도대체 이 맞아요. 스펙트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온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 언저리에서 이제 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하는 얘기겠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 져도 서울시장만 이기면 그건 우리가 이긴 거다. 다 져도 서울시장만 이기면 이긴 거다. 그러면 그걸 기화로 그걸 계기로 해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해서 대권에 간다. 이렇게 이제 옆에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웃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전 대표님이 이제 취재한 거에 보면 전 비대위원장에 따르면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정당 같으면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장이 많지 않으니까 누굴 것이다가 예상이 되는데 하도 비대위원장이 많아서 그러네. 누군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우린 좀 대강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하지 말까요? 아니 우리
국내 아니, 최고의 뭐- 정치평론가 우리 김성환 평론가 모셨는데 어떻게 아니야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사람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이니셜. 아무나 더듬더듬 얘기했다가 괜히 소송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보기에 장동혁이 얼마나 한심하고 딱해 보였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 그 장동혁 대표는 정말 초선 플러스 1.5선이죠. 그러니까 정치 초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해서 이제 가져야지 사실은 당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 줄 건데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짓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장애투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뭔가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장애투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추운데 나가더라도 혹은 뭐 더운데 나가더라도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우리들이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게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왜 장애투쟁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황교안이니까 황교안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 그러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지금도 대통령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한테 아련하고 온 다음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세요. 그래도 국민의 의원들이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만 호칭하거든요. 근데 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전자도 안 썼어요. 님자 딱 붙여요. 그리고 이재명 와서 싸우자, 모란하게 싸우자 했어요. 그건 아직도 지도자는 윤석열이고 자기는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겠다는, 그러니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는요, 사실은 윤석열 되게 열받게 했잖아요. 자기가 가서 10분 동안 접견했다. 난 가서 울고 왔다. 5분 동안 울다 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나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떠받쳐주는 뭔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윤석열도 화가 많이 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지적이 있었죠. 변호인들이 네. 무슨 짓이냐라고까지 네. 했는데 어쨌든 극우 극단 가짜뉴스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한 게 2002년 6월 보궐선거로 들어왔잖아요. 네. 3, 4, 5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드라이브 건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국에 집이 6채, 전세권이 2개. 변호사님 계시면 전세권이야말로 임차인들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이건 진짜 이게 실거주 목적이에요. 남은 6채가 실거주 목적이에요. 임차인들은 실거주로 들어가죠. 거기 안 그러면 전세권을 뭐하러 설정하면 등기 비용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국힘의원들이 보기에도 이거 봐라. 집이 6채나 되네. 전세권 설정 2개. 거기다가 부동산 11빚지도 전국에 골고루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당진 서산에 자기 적구도 고향도 아닌데 진짜 고속도로 종점 2km에 214평이나 있는 것이 딱 걸렸어요. 214평? 판사실에 샀어요. 아. 근데 그때는 판사가 투기한다는 이야기 들을까봐 그걸 해놓은 거예요. 매매 예약 계약만 하고 가등길 안에서 등기등본에 땅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신탁을 해요. 신탁 관련자에도 이름을 자기 판사 이름 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재산신고에는 6억 1천만 원짜리 땅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계약서 보니까 계약서는 또 3명인데 땅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이번에 허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요? 재산도. 그리고 고속도로 종점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띄었죠. 지금 8구로 띄어 있는데 재산은 또 6억이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그것도 공시가인지 시간지도 말 못하잖아요. 그 6채 걸렸을 때 다 해봐야 8억 5천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지금 말한 거거든요. 시가는 더 돼. 시가는 한 10매덕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기자들이 공시가예요, 시가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먹고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원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 집권했던 정당이잖아요. 장동혁 초선 피도 안 마른 애가 지금 나대는 것도 좀 꼴보기 싫었는데 보니까 이놈이 너무 이상해. 네. 한동훈 앞잡이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앞잡이, 갑자기 한교안 앞잡이. 이상해. 맞아요. 어지러워. 근데 보니까 구린 게 너무 많아. 판사 그만두고 하루 전날 철거업자, 불법 철거업자 보석으로 풀어주질 않았나. 이것도 그 판사팀 변호사들이 통한 것도 확인됐잖아요. 네. 잘 봐달라고 전한 것까지는 확인됐어요. 의원들이 아마 버릴 겁니다. 장동혁. 예, 황교안 이 윤석열 어게인 세례가 붙어먹는 것도 버리지만은 이걸로도 민주당 공격이 힘이 안 실린다. 장동혁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볼 때는 아예
그 정도 갖고 있으면서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아파트 한 채, 강남에 아파트 한 채면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아동마동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를 내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이죠. 그 짠물화 돼버렸다는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사 보면 본인이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걸 보면은 거의 80% 이상, 거의 90%를 민주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지금 통일교 논란이나 이런 거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당원 명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침 뱉어가면서 이렇게 뒤져봤겠지. 내 당원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극우화되어 있는데 그 당원들한테 어떻게 했든 내가 안 쫓겨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장동현 개가 있기를 해.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 달고 다니면서 자기가 공천을 줘보기를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TK에서도 무시당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극우 손이라도 잡아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지더라도 누구 핑계든 핑계를 대가지고 그 이후 정치를 계속 하겠다. 이런 계산을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장성철 보수 논객, 물론 보수 쪽에서는 너는 우리 논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보수 참칭패는 이분 보수 맞잖아요. 아, 솔직히 얘기해 보면 진짜 찐 보수예요. 네. 자, 어쨌든 장성철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다 참다 한마디 하겠다. 장동혁은 당대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교육과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와, 선거를 위해서 정광훈과 손잡겠다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과 한몸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고 정상이냐. 내년 지방선거 때 장동혁이 정광훈과 연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지원 유세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발언이 게다가 준비된 계획된 발언이라고 한다. 도대체 뭘 준비하고 뭘 계획했느냐.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망상에 빠져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장동혁의 또 다른 이름은 윤동혁, 황동혁, 전동혁이다. 장동혁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보수 우파와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괴물이다. 야, 좀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정치권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파면하라고 썼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소송 거는 거 아닌가? 제가 장동혁 대표가 아끼는 입장에서 네. 이 소송 당할까 봐 걱정된다. 아껴요? 우리 장성철 소장을? 고맙네. 파면하십시오 했는데 당대표도 파면이라고 용어를 쓰나요? 파면. 이제 탄핵하십시오. 탄핵. 그래서 당대표에서 탄핵하고 제명해라는 거죠.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지지 유세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의 얘기니까 오세훈 후보가 도망 다닐 거예요. 못 오게 하겠죠. 못 오게 하고 도망 다닐 거라고 봐. 나는. 2018년도 지방선거를 할 때 그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유난히 빨갱이 이런 단어를 많이 했다고 바퀴벌레, 연탄가스 하니까 각 지방에 가려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서로 오지 말라고 하고 대표 온다 그러면 다른 데 유세일 정도. 그랬구나. 그런 때가 있었죠. 맞아요. 어게인이네 다시. 정말 어게인이다. 랑랑할미님께서 TK에서는 장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은 이거죠. 그 전기한 대표가 확인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 TK 쪽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사실 20% 유지하던 TK 쪽의 지지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아니,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팩트시트까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갤럽 조사나 이런 것도 봐봐요. TK에서 절반 나와 찬반이 긍부정 평가가 그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온 경우도 많아. 좀 박하게 갔다가 많이 나왔다 이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TK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어떻게 지지율이 50%가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남 국민들도 현명하게 잘한 건 잘했다. 요구할 땐 요구하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아니 맨날 미국 하자는 대로 미국 숭배하고 찬양하던 자들이 트럼프 하자는 대로 하자고 막 하더니 트럼프랑 너무 잘 발표되니까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협상이었죠. 갑자기 반미 행태를 보여요. 장동혁이. 맞아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회에 지금 G20 순방 가면 그래도 응원을 안 해도 악담을 하지 말아야죠. 먹튀가 뭡니까 먹튀. 그 항소 포기인지 항소 자제인지 어쨌든 노만석이가 지가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걸 이재명이 시켰다. 이재명이 그걸 왜 시킵니까 그걸? 뻔히 시키면 그 나이 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지들도 알 거예요. 이거 이재명 아무나. 근데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가서 먹튀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설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버릇이 뭐냐고 오늘 지역을해서 중앙일보 사설로 만들어니까 예, 중앙일보가 사설로 그래도 일하러 나간 대통령한테 먹튀가 뭐냐 이놈아. 속으로는 야 이놈아 먹튀가 뭐냐인데 겉으로는 말이 너무 거칠다. 불필요하다.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에이펙 같은 경우 이제 경주에서 그렇게 잘 되면서 뭐 3배 이상 외국인들 그 씀씀이가 와서 늘었다. 뭐 또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매번 활용해 먹었던 안보에 대한 거 이런 거 관련하고 또 대중 뭐 혐중까지 있지만 중국과 지금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막 한참 난리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잘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TK 정서상에도 다 굉장한 플러스 요인으로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대통령 욕을 왕창 하고 거꾸로 전혀 국민 정서와 정반대 얘기를 백날 한들 결국은 본인만 코너로 스스로 몰고 맞습니다.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악재가 또 있죠.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 정말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정말 심각한데요. 특히 박 대변인은 친한계로 꼽히는 이 같은 당 소속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 할당해서 문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예지를 일종의 에스코트형 액세서리 취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위 높은 비난을 했는데 여기 또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자를 수는 없다. 이러면서 또 극구 옹호하고 나서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감동란 TV라고 하는 TV가 있나 봐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전혀 몰랐어요. 예, 여기에 출연을 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이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 본인은 장애인이라서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유튜브에서는 또 뭐 바퀴벌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말 이 혐오 발언이 대단했습니다. 한번 박민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례 한번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2번을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리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지. 아니 당에 헌신하고 기여해서 내란도 맞고 투표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나마 김예지 의원 같은 사람이 제대로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훨씬 더 설 자리가 지금 생긴 것 같이 보이는데 본인이 좀 뭐 공천받고 싶어서 자꾸 그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보수 청년들이 어떻게 극보수화 돼가는가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죠. 저 친구도 이제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왔죠. 근데 그때 지난 2022년 대선을 할 때 청년 보좌역이라고 그래서 윤이 말만 꺼내면 청년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병사월급 200만 원 이런 것들도 즉흥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게 전달이 돼서 즉흥적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를 했을 때 황당하게 먹히는 거예요. 윤 입장에서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은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한 쪽에 있었는데 그 지형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네 하니까 청년 하면서 오냐 하듯이 막 청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하는 게 다 먹힌다. 그래서 극우 청년들이 많이 대통령실에 진출을 했었죠.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점점 자극적으로 말하고 하는 게 받아주고 먹히고 자기들끼리 해서 그게 먹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괴물처럼 변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봤죠.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6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인구 비례로만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명은 장애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국민의힘 의석수에 비례해서 보더라도 최소 5명 이상은 장애인이 선출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박민영 대변인의 말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한 얘기를 했고요. 김예지 의원은 장애 혐오 발언을 한 박민영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고 박민영 씨는 이걸 좀 수습하려는 조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사과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수습하려는 그 보입니다. 부분에서 페이북 글을 보니까 저희가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2차가해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아예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래요? 수준들입니다. 예, 너무 저열해가지고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물론 뉴미디어저널 유튜브는 좀 더 자유롭고 저도 윤석열이 그 최병 사건에서 경로한 게 아니라 개지랄, 개진상을 뜬 거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표현까지만 쓰는데 그거 가지고도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진걸 소장이 개지랄이 뭐냐 그러는 그건 윤석열이 개지랄한 거 맞거든요. 그거 쓸 때도 이제 지랄이란 말이 어원이 예전에 이제 지랄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갖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런 맥락으로 요즘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운데 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완전히 망하고 이 일부 극단 극우 가짜뉴스 청년들이 아주 정말 네 가지가 없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당은 그래도 뭐 장애인원도 있고 말 안 듣는 당론을 좀 어기는 의원도 있지만 함께 간다는 식으로 그걸 장점으로 포용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나 또 진보 진영의 일각의 약간 획일적 느낌 뭐 우리 옛날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 같은 좀 딱딱한 느낌도 있지 그걸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보다 더 미워하고 더 적대적이어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 썸뜻한 어떤 증오와 그러니까 자기 당 사람인데도 차별과 혐오 썸뜻한 증오가 넘치고 거기에다가 장애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러니까 그 감독란이라는 작가지도 여성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눈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란 말도 그 시각장애가 얼마나 그분 인생에서 커다란 고통이었습니까? 일종의 사람 뭐 헬렌 켈러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헬렌 켈러 같은 김혜지 의원도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술가로 그런 걸 극복하고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리고 4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또 주기가 쉽지 않은데 또 된 거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우리 당이 그래도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필요해서 시켜놓고 그리고 이분이 때로는 너무 내란 정당 이게 그러니까 제명해달라는 요구도 제명도 안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딴소리 하죠. 제명해줬으면 벌써 딴 데 갔죠. 민주당 갔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이 좀 더 장애인의 인권을 더 대변하는 뭐 예를 들면 그게 사회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도 지금 한석에서 그리 갔을 수도 있죠. 마음은 몰라요. 근데 제명도 안 시켜주면서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는 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네, 정말 무섭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 퀴즈로 정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라 시즌 2에서 거기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이준석하고 닮았지. 지금 하는 행태를 여성과 보면. 약자에 대해서 사정없이 몰아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저는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예, 아주 강한 사람은 공격을 안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권력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윤석열 쪽한테 갔어. 맞아. 갔다가 또 다시 또 윤석열이 기울고 나니까 장동혁한테 가. 그래서 장동혁이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6개월만 내가 보고 판단할게. 그래서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시켜놨어. 그리고 6개월 계약직이야 지금. 아 그래요? 네. 사실상 대변인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옹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은 거의 적이야. 한동훈을 막 욕하다가 한동훈이 비례공천 2번 줬어. 근데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 구조가 연결이 되면서 막 뭉개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막 혐오의 감정이 거기서 그렇죠. 붙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김예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 취지 왜곡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자당 소속 대변인을 고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보복이나 그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로서 내가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할당제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놀란 게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의 이 대응이에요. 송원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거는 당내의 자그마한 일인데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네. 송원석이는 앞으로 박민영의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해야 되겠네. 아니, 저 말은 그거잖아.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난리 피워 이놈들아 하고 기자 돈 내고. 야 이미 당대표 이야기했는데 나까지 뭘 이야기해. 걔 예뻐 죽겠는데 할 말 했구만. 속내 이거잖아요. 내라 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해라 이놈아. 당직자 막 때린 사람 아니까 폭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저렇게 약자들이 겪는 고통, 상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일로 김혜지 의원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아무리 입장이 달랐어도 또는 전국의 장애인들이 겪었을 상실감이나 고통을 생각하면 저런 말 못하죠. 호되게 당대표가 얘기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힘으로 딸기님께서 못 나쁜 사람. 송원석 의원 창피한 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하셨고요. 마마젤라님, 개가 제 꼬리를 문 격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인데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추할멈님 또 중요한 얘기하셨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벌써 가루가 됐겠다. 그럼 난리 났지. 대변인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옛날에 하은기 청년 대변인이 그 뭐죠? 하헌기. 네, 하은기 예. 청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윤석열이가 썼잖아요. 이준석이가 짧은 거니까 주적은 간부. 얘네 사병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간부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사병들 사기 떨어뜨리고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맞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또 스픽스 정계환의 취재 승리입니다. 단독인데요. 김건희 씨가 비례대표 한석을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통일교 관련해서는 박준태 의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몫의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박준태 의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에서 다른 인물을 추천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이 또 한 얘기가 좀 있네요. 오늘 많이 소환되는데 한번 들어보죠, 먼저. 나 오늘 들었어. 아, 그래요? 들었어요? 한덕훈 대표한테 네. 그 대기실에서 네. 얘기 들었어요. 아, 누군가 압력이 들어왔다? 비례대표? 아니 딱 김건희 라인으로 김건희 몫으로 비례대표 딱 그 사람은 그 김건희 몫이다라고 딱 적셔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핵심 측근입니다. 아, 그래요? 헉, 굉장히 딱 얘기하더라고, 놀랍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본인이 그분이 당대표니까 알잖아요 상황이. 그럼 그분이 통일교에 약속한 그 비례대표인 아니,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비례대표 되는 사람 중에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비례대표 됐을까 한 사람 몇 명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금 최측근인 사람, 네. 그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의문이 풀릴 것 최측근이면 같다. 한 명밖에 없잖아요. 두 명일 수도 있죠. 그래요? 세 명일 수도 있죠. 비례대표 18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18번이 누군지. 비례대표 18번? 지금 비서실장. 아이, 박모 씨인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야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 그리고 비례대표 18번 그럼 딱 한 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인가 보다 이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기환 대표가 취재했는데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정기환입니다. 네,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농협여사를 훨씬 더 지지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왜 이래요 지금 오늘? 자, 어쨌든 아니, 오늘 지금 네. 방송 전화 연결한다 그랬어요. 바깥에서 지금 한 45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와서 어머. 야, 이제 드디어 전화가 오셨구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단 전화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운데 떨게 해서. 자, 우선 급하니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목세 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실은 장성철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박준태 의원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자, 통일교회 오늘 한 3군데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통일교회에서 추천한 인물은 박준태 의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99%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도 지금 이제 자세히 조금 전에 나갔던 멘트를 들어보면 지목해서 박준태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가 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박준태 의원을 통일교와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데요.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 이렇게 말을 분명히 하던데.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인데 그 사람은 김건희가 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발언까지는 맞고요. 통일교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진행자가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라고 이제 하는데 뭐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장성철 소장과도 함께 통화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라고 하니까 박준태 의원이라고 한 적이 없고 다만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김건희가 픽한 사람이 비례대표가 됐다라는 말은 이번에 이제 YTN에 하루 1일 진행을 하러 장성철 소장이 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출연자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까지는 제가 오늘 장 소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박준태 의원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꺼놓거나 해가지고 더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박준태 의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는 이땡땡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추천되었다면 만약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현재 그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지금 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추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혹시라도 박준태 의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또 국민의힘에 추천됐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땡땡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은 왜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구속돼 있고 어제도 이제 공판이 진행됐는데 윤영호 본부장이 아마도 추천을 했다면 이 사람을 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이 됐는데 뭐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저께 장성철 소장이 했던 이야기와 박준태 의원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통일교에서 추천한 인물이 박준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른 인물이 이땡땡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이 사람이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추천돼서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은 계속하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다른 인물을 추천하면서 이거 통일교 내 약속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다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거론됐던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제3의 인물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패널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2대 총선에서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이렇게 추천이 됐던 인물은 확실한 것은 4사람 정도 있다. 경북에 2사람이 있고요. 부산에 1사람이 있고 그리고 용인에 1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마 당 내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지금 뭐 3사람은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1사람은 당선되지 않았죠. 이것은 확실하게 윤석열 몫으로 이제 넘어왔다. 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공개하자면 당시에 김건희 쪽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쪽으로 계속 연락이 오니까 그 사람을 이제 김건희의 의사를 전달해 줬던 메신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두 번째는 또다시 직접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라고 김건희 부탁을 거절하니까 마지막에 하도 이게 거절하기 어려워서 아예 VIP가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라고 이제 했다는 이야기도 뭐 제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한테 들었던 이야기여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공천 부탁은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용이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고요. 장 소장의 말에 의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18번으로 이야기되는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픽한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은 뭐 일정하게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을 김건희 씨가 픽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 사람이 꼭 통일교 인사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됐네요. 예, 아닌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뭐 그만큼 김건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아마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뭐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딸기님께서 건희는 남자만 좋아하는데 여자 추천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기 정견 대표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 소장님. 스픽스뿐만 아니라 한국 뉴미디어 채널 전반에 활력을 불러 넣어줘서 고맙고요. 취재도 잘해주셔서. 근데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가 용인의 뭐 이혼모 비례로 주기한일을 뭐 밀어내려고 했던 건 너무나 파다하잖아요. 김대남의 증언도 있었고 폭로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당한 개입한 것만으로도 정당법 위반으로 이번에 기소가 된 것처럼 뭐 통일교 비례를 밀었는데 안 됐을 수도 있어도 불법이거든요. 근데 혹시 안 됐을 수도 있나요? 김건희가 밀어내려고 했는데 가능성이 50%,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50%라고 보고요. 어저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이제 그 공판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열흘쯤 지나고 나서 한학자 총재 로부터 받았던 이제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지금까지 1억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도로 아예 중짜, 그러니까 이제 중형 사이즈의 쇼핑백에 금품을 넣고 직접 전달했다라는 정언과 구체적인 수첩의 기록이 나왔어요. 그게 최소 5억에서 10억 원 정도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윤용호가 지금 금액의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1억 원은 이미 기소됐던 내용이고 윤용호의 수첩에서 나왔던 내용이 5억인지 10억인지 이걸 지금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 말은 본인이 추천자가 누군지를 만약 발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윤영호도 나름대로 재판 전략을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숨겨놓고 있으면서 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국힘에 추천한 인물이 있을 수는 있다는 전제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현역인지 아니면 추천해서 실패한 것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또 윤영호의 진술과 정언들을 이제 종합해보면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솔비치님께서 아주 공천 가지고 장사를 했어 이러는데 진짜 김건희 씨는 공천에 정말 완벽하게 개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한동훈 당시 이제 지금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몇 개가 밀려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마 이제 서울 유명 대학 교수신데요. 이제 이분도 이걸 좀 거절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해라. 또는 하도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부탁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게 VIP는 이제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직접 그러면은 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공천 쪽으로 직접 관여했던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요하게 누군가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10명, 20명 정도를 추천했어야 하는데 추천된 사람은 뭐 4명에서 많으면 한 6명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중에 3사람의 현역 의원은 누군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밝히면 바로 제가 또 기소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참네요. 진짜 언론의 입을 이런 식으로 막는군요. 네, 오늘 또 좋은 단독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윤석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거라고. 네. 대선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감한 거고요. 네. 김건희라는 사람이 윤석열 휴대폰으로 다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주고받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한 거고요. 한동훈이 왜 그렇게 미운털이 많이 박혔겠어요?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결국은 김건희가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윤석열하고 뭔가 교감을 갖고 지금 통일교든 누구든 넣으려고 했는데 그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라도 공천을 막아줘서. 이게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는 분명한 건 뭐냐면은 네. 재판에 한동훈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라. 아니 안 온대잖아요. 맨날 나오라고. 아니 재판부가 증인 채택하는데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추경호의 내란 범죄와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 정당 개입, 공천 개입은 한동훈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해줘야 돼. 심지어는 조사를 안 받는 나라도 법정 증인 나와줘야 됩니다. 그때 보도를 보시면요. 이철규가 그냥 김건희, 윤석열 앞잡이 돼서 난리를 피웠죠. 뭐 사무총장 뭐 공단이 맞아. 뭐 간부였어요. 근데 막 위원이었지. 주기한이 뭐 밀어붙이는 잘 안 돼가지고 막 한동훈은 쌈 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안진걸 소장님 잠깐만 이 타임에 중요한 발언. 네. 이철규 의원이 그런 식으로 정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앞잡이가 돼서 이렇게 모든 걸 좌지우지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철규가 나를 고소했어. 그렇죠. 그때 언제였죠? 제가 고소한 거 알죠? 빨리 치세요. 아니요. 김대남이 여기서 혹시 김대남의 말해줘야지. 녹취록에 나온 김대남이 그러잖아요. 이명수 이거 되게 씨한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원무 여사가 내리꽂잖아. 이철규 시켜서 이거 다 나와요. 이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김대남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이철규가 그때 김대남도 고소합니다.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 고소하고. 나 고소한 거 알았어 미리. 예, 그때 알아놓고 나한테 말도 안 해주는구나. 아니요, 지켜야죠. 그때 이미 나와야 한동훈, 이철규 갈등설도 나오고 막. 다 언론 보도에 나왔었어요. 예,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대놓고 깠잖아. 그래놓고는 나를 고소해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보수당에 싸워보니까 네. 싸울 만합니다. 아니 나는 이걸 내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이걸 고소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 나만 고소한 것도 아니야. 정기한도 고소했고. 근데 그때 같이 이철규 방송하느라. 의원이 기자들한테 자기가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건 맞지만 누군지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아유. 그러니까 그때 언론 보도에는 누구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고 보도는 다 됐었는데 네.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기 위해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말 비겁한 게 이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검찰시부터 저지른 비리도 자기도 가담해 그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마녀사냥했던 것들도 네. 다 알고 있고 가담했고 김건희랑 수백 번 카톡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법 추진할 때도 네. 압박 받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마치 자기는 매우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씨 정신 차리시고요. 빨리 취소하세요. 그럼요. 이철규는 취소해야죠. 정말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주로 나도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이 찐는 세력들이 고소한 걸 보면요. 저도 네. 김성규한테 고소당하고 그 윤석열 팬클럽 고소당했는 고발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를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마구 막 부들부들 떠면서 고소 고발로 다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김건희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니들 내 이름 나오는데 뭐 하고 있어? 니들이 고발해야지. 지 입으로 지가 직접 고발해 어려우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찐윤 호소인이었다. 호소인이었다? 실제로 아니고? 찐윤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찐윤이면은 통일교에서 갔다가 돈을 줬든 뭘 했든 뭘 한 흔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속칭 찐윤이라고 이렇게 불렸으면서 뭐 그렇게 큰 역할은 또 안 한 것 같아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한테 다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청량산이님께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청량산이님께서 설쳐대던 이철규가 숨어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또 대답하셨는데 그 KH그룹 부회장이 오늘 네. 뉴스공장에 나오는 거 나왔죠. 보면 권성동이가 실세고 이철규 약간 덜 실세였는데 이철규가 돌아다니니까 권성동이 전화가지고 그 아버지만 뭐하고 다니는 거야 막 형 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 그래요? 오늘 그 KH 부회장이 저희 아침에 만났잖아요. 네, 제가 뉴스공장에서. 뉴스공장에서. 같이 이렇게 저기라면서 본 걸로는 누가 더 실세다 덜 실세다라기보다는
갈래가 다른 갈래. 어떻게 달라요? 역할이 그러니까 달랐던 거예요. 이 보면은 이제 MB 계열의 실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 권 쭉 그치. 있었잖아요. 그 이제 MB 때부터의 그 실세 그룹들이고 다른 갈래요. 정보 통해 경찰로서 양평 서장할 때도 여주 여주 지청장하고 뭐 김성규 또 양평 군수 그런 인맥들이 있잖아요. 다른 갈래라고 보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재판에 윤석열 씨 또 불출석하겠다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제 구인할 것이다. 이런 지금 예고를 했거든요. 정말 요즘 재판하는 거 보면은 이진관 부장님만 제 목소리를 내고 정말 개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김영현 변호사들이 한성진 부장이나 지기현 부장 재판에서 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황당무계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진관 부장님 재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법부 네.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까지라도 안 했다 그러면은 사법부는 진짜 국민들한테 두고두고 불신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니까요. 네. 아니 배당을 정식적으로 진짜 이들이 이제 이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을 했다 그러면 원래 지정했다 그러면 이진관 부장한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공안하고 이런 걸 했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식품, 보건 뭐 이런 걸 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번지수가 맞지 않는 사람한테 왕창 다 몰아놓고 지금 와서 이제 정말 코미디죠. 만약에 엊그제 그 막 법정에서 싸우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듯이 하는 네, 막 좋아하면서 그걸 만약에 이진관 부장 앞에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당연히. 아니 그 변호사 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어떻게 20년 정도의 변호사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찍소리도 못해요. 재판장한테 재판장님한테. 그리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재판에 권위가 살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김영현 씨의 재판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은요. 아니 판사님 보고 판사님이 그 먼저 일어나서 나가니까 오전 재판에서 김영현 씨하고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웃으면서 자기가 무슨 스타처럼 이거 네, 쌍따봉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 이제 소란 피우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뭔데 재판 끝나고 먼저 나갔는데 왜 네가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 네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피고인 나갈 때까지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한 무기쯤 받으면은 아마 그런 얘기 못 할 미쳤나봐,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는 판사가 그걸 근데 저는 최소한 판사로서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럼요. 판사 권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결정한 거 선고한 거를 누가 그 국민들이 신뢰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게다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자격 미달의 판사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은요. 무죄 때리고 싶어도 무죄 안 때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재판에서는 또 한성준 부장 재판에서는요. 이 사람 진짜 가관인 게 증인 신문할 때 검사가 증인한테 증인 깨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막 극존칭 쓴다고 막 뭐라 그러더니 윤석열 피고인한테는 어떻게 윤석열이라고 하느냐. 버르장머리가 없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무식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의를 제기하니까 판사가 거기다가 이거 전부 다 그 공판 조서에 기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재하소 이래요. 그 변호사가 판사가 기재하라고 이제 시키니까 기재하소. 그러니까 기재하소라는 발언도 기재합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진짜 미친 놈들이죠. 아니, 변호사 거긴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네, 변호사 아니라 너무 놀랐어요. 극단 선동꾼들이 지금 변호사 자격 있다고 한 거. 중계되는데 이 정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중계된 건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중계하지 않았을 땐 과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는 사법부 독립 운운하기 이전에 이런 거를 먼저 맞아요. 못하게 행동으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 이렇게 자기 그 법관들이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판사들이 들고 그래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재판 많이 받아왔지만은 피고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 안진걸이라고 하지 피고인 안진걸 팀장, 피고인 안진걸 선생 이런 사람 피고인 안진걸 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명도 없어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에 따라서는 안진걸 씨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피고인 안진걸 또는 피고인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사람 불러야 될 때 그냥 안진걸 씨 정도는 약간의 존대어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씨가 원래는 존칭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의 반말은 아니고 존대어도 아닌 일종의 그 좀 애매할 때 그냥 이렇게 상대방 불러주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안 불렀다고 난리 피우는 거나 대통령 이건 거긴 다 피고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또는 그냥 증인이에요. 참고인이 그리고 관행적으로 뒤에 호칭을 안 붙여요. 그리고 그래야 재판이 빨리빨리 되고 원래 안 붙이는 거예요. 예, 판결의 권위도 판사의 진행의 권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썼던 호칭을 붙이기 시작하면요. 그럼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재판이 안 법 앞에 되죠. 마이너 평등이 아니라 보관대조로 와 있는 거고 저 사람은 그냥 앉은 거를 그냥 무지랭이 노동자 아들로 와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평등의 호칭이 통일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안진걸 수장은 얼마나 재판을 많이 받았길래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는 저 민영사 재판 아주 저 박근혜 이명박 때 불쌍하다 좀. 민영사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으로 한겨레 신문에 전면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아, 근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 백운종 대표였어요. 아. 저희인지 알았는데 아니, 백운종 대표님이 이명박 박근혜 가장 많이 탄압받고 제가 한 두세 번째쯤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상호 기자가 하는 고발뉴스 그 네. 스튜디오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호 기자가 그렇게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모든 예술 작품에 온갖 재판 관련된 서류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진짜? 모든 작품에 전부 그거 파쇄하거나 찢어가지고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안중근 소장도 그거 하세요. 예. 왜 그런 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전시회하고 작품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웃긴다. 이제 그 피의자 신문 조서, 네. 네. 재판 관련 서류 산더미도 저도 한 산더미처럼. 아유, 그냥 버리지 말고 잘 세상에. 보관해요. 네, 귀남님께서 이진감 판사는요 내일 재판에 소란 피울 것에 대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이랬는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지혁 수원지검장 이어서 송강 광주고검장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다시 임명하겠다라는 이런 민주당과 정부의 얘기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징계만은 피해보자 뭐 이런 취지일 수도 있고 도대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검사장들의 이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퇴 수리 안 된다. 이거는 징계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우리 조직이 지금 망가지는 거에 저기를 해서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니까 후배들아 나를 정관 예우를 잘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9기들이잖아요. 네네. 구세현 구재한 씨가 구재한도 되니까 그렇고. 지금 그 29기들 원래 옛날대로라면 관행성 다 물러나야 당연히 되는 물러나는 거예요. 거였어요. 네. 거기에 지금 마치 이제 엄청난 피해자나 또는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거리가 멀죠. 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출국 중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 피해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지금 한 템포 좀 죽여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쫄았니? 아니,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야? 아니 지금 그 이번에 박지혁하고 그다음에 송강 두 사람이 이제 고검장이 그만둔다고 사의 표명했잖아요. 네, 만약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은 사표도 못 내요. 맞아요. 못 내고 붙들려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정관은 물론이고 변호사 개업하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멋지게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갑다. 내가 후배들 내가 총대 메고 그만둘게. 후배들아 날 봐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그렇게 정당하면은 물러나지 말아야지. 그렇죠. 왜 일단 비겁하게 사표를 내요? 그 한번 검찰 조직의 반응과 여론의 반응 떠블로 되들어봤는데 싸늘하거든요. 그렇죠. 후배들도 같이 그러니까 행동 통일을 안 하지. 그리고 지금. 뭐 검찰 3년 차인자가 내 3년 역사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검찰의 치욕이 있었습니까? 김건희한테 핸드폰 갖다 바치고 다 무혐의하고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 노릇. 그러니까 그 피도 안 마른 맞발 피도 안 마른 그 초임 검사 3년차 검사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역풍이 벌어가지고 보안 수사권도 이제 뺏기 완전 그 범 진보 개혁 인권 세력이나 여권에서 보안 수사권 주자는 분점에서는 이번에 완전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실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게 변호사들 80% 이상의 그렇죠. 이제 생각이었어요. 법조인은 좀 많았고 민주당하고 용산에서도 한 제 느낌으로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보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패착당하고 그럼 빨리 옷 보고 나가자.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생각 같은 전원 사표 반려하고 전원 강등하고 평검사로 다 징계에 올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공무원 집단행동 이자들이 정치검찰이 그동안 교사 공무원들이 시국 성명 낼 때마다 정말 이잡듯이 괴롭혔거든요. 압수해가고 막
심지어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 진짜 그래서 교사 공무원 중에 입 바른 소리 했다가 집단적으로 처벌되신 분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연금도 막 못 받게. 그때 경찰들도 무슨 회의했다고 막 처벌하고 총경에 간 사람들 네. 전원 추적해서 전원 강등했고요. 그래요. 그 미상령 총경도 그랬죠. 계급 강등이 어려우니까 경정이 하는 한직으로 보냈고 총경들을 서장급들을 경찰서 과장급으로 보냈고요. 그다음 몇몇은 징계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윤희근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회의 보장해줄게 해놓고 어느 날 윤석열한테 혼나가지고 내 놈들 니들 다 죽여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역시 정치검찰이 주도한 거죠. 어디 경찰이 까부냐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시고 또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하고 그 제도권 언론이 또 얼마나 난리를 피우겠어요. 그다음에 또 피해자 코스프레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 강하게 하자는 입장인데 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또 집권 여당이 너무 세게 막 밀어붙이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또 묘한 좀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세게 휘두르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불편해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죽이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돌격 앞으로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앞으로 막 뛰어나갔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왔는데 좀 민망하다. 거기다가 막 미사일 쏘면은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내버려두면 되지. 엄청 인간적이네요. 아니 그게 이건 전략적으로도 굳이 이렇게까지 막 뭐 그 총력 동원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 예, 공격 안 해도 일단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만약에 반발할 빌미를 주면은 평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여러분들, 또 우리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김성환 평론가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싸기 때문에 혜택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이 지급된 회사입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그동안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됐습니다.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8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새로운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미 가입했으니까 괜찮다 하지 마시고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을 한번 잘 따져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거 맞겠죠? 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너무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돌아다니다가 정말 오돌오돌 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독감 바이러스 또 돌기 시작하면 큰일이니까 어르신들 정말 환절기 보다 이제 더 추운 이 겨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 조심해서 다니세요. 네. 내일부터 또 울산에서 저희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규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는 거는 자기 돈으로 다니는 거예요? 차비 같은 거? 그거는 제가 이제 나란 일을 하는 거니까. 나라에서 그 차비가 네, 나오는군요. 네.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그렇군요. 두 단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아니 나는 너무 걱정돼서 그러지. 너무 힘들게 다니죠. 감사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도해서 대법원 좀 지역으로 가지고 내려가요. 아유 왜 이래요 또 거기까지 육사, 아니 육사 서울대 대법원은 빨리
국토교통발전에서 결단을 내려줘. 공공기관 이전할 때 확 그렇게 묻어서 가야지. 소홀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정말. 아이고 고속버스 터미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60층짜리를 지금 올린답니다. 그 터미널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로 건물이 60층짜리가 올라간대요. 더 난리나게 생겼죠? 강남 터미널에다가요? 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아유, 서울은 개발 좀 그만해도 돼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서울시가 허락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의원은 지금 서울을 전혀 그냥 개발의 불바다, 투기 불바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묘든 광화문이든 막 뜯어 고쳐갖고 이명박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진짜 우리 범진보 개혁 세력이 오세훈에 대한 대응 지금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다시. 네. 낙선을 시키면 되겠네요. 아주 깔끔한데. 네, 낙선. 근데 낙선 전에 이미 막 광화문 지금 파고 있다니까요. 무슨 감사의 정원인지 밭으로 총을 거기다 무슨 밭으로 총을 해요. 공사를 하려고 벌써부터 펜스를 쳐놨다니까. 미친 자라니까요, 광화문에. 자기가 시장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나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깔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거 700억짜리 만들겠다고 또 다시 파네. 네.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청계천이나 중앙차로 했는데 지는 하나도 없고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죠. 이번 한국버스 봐. 세금 둥둥섬. 세빛 둥둥섬. 세금 둥둥섬이라 그래? 둥둥 떠있어요 지금. 그것도 다 자기 덕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시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그거 시설이 계속 물 때문에 움직여 가지고 그거 시설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거 다 고안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컨텐츠 집어넣고 다 제대로 살려 놓으니까 내가 그거 시작했잖아. 그건 내 작품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 아이고 뻔뻔해. 정말 난립니다. 여러분들 선거 잘하시고 투표 잘하시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